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그 기자라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고 했냐면은 이게 보통 분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분이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좀 곧잘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뭐 아니 연예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 같은 그러니까 경제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CEO나 아니면 저 같은 금융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PB 같은 사람들이겠죠. PB는 적어도 금융자산이 뭐 수억 원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는 30억 원 이상 되는 그 자산가들만 이렇게 관리하시는 PB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자산가들을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은행 VIP라고 해서 좀 뭔가 고급진 공간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도곡동이나 아니면 뭐 한남동 이런 데 좀 부자 동네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좀 주로 이제 좀 자산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기는 하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뭐 대출금이나 뭐 입출금 창구를 이용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회원제 개념으로 해서요. VIP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고급지어 있고요. 상당히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좀 젠틀하고 그리고 또 뭐 상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풍부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카이캐슬처럼 뭐 전문 입시 컨설턴트를 뭐 연결해 주는 경우는 뭐 그거는 저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PB냐? 아무래도 자산가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부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요 시점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PB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 겸 그다음에 제가 또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긴 했어요.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을 두고 뭐 물어봤는데 일단 제가 직접 인터뷰한 금융사 PB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그다음에 뭐 SC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요 정도 되고요. 설문조사 PB는 한 50명이고 은행 PB가 25명, 그다음에 증권사 PB가 13명, 보험사 PB가 12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 그러니까 뭐 자산 뭐 30억, 50억 이상 되는 이런 부자들에 대한 상대는 확실히 좀 약간 은행이나 증권사, 그 은행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PB 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제가 기사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 이름으로 직업상 알게 되는 거 사실인데 이거를 제가 뭐 결과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쓰는 기사를 통해서 만나뵈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조사를 할 때 한국은행이 8월이냐 10월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갖고 좀 질문을 했는데 이 자산가들도 그렇고 PB들도 그렇고 오히려 이분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통화 정책 통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요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OMC 요쪽 위원들의 뭐 어떤 언변과 그다음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결국은 이 미국의 그 달러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면서 기축통화인 달러화로 움직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향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선행적으로 조금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오른다라는 시점보다도 좀 정상화시킨다라는 것. 지금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땐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봐달라.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느냐 요걸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만간 있을 이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회의나 아니면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아마 중론으로 들리고 있긴 합니다. 테이퍼링 많이 들어보셨죠? 테이퍼링은 기준금리 인상이랑은 약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좀 풀고 있는 달러의 양을 좀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죠? 2020년 그 2월, 3월 이 미국에도 코로나 쇼크가 닥쳐오게 되면서 미국도 급하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양적 완화를 또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어간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시장에 돌고 있는 달러화의 양이 늘어나는 거는 비슷하지만 늘어나는 거는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다만 그 늘어나는 양이 매월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달러화에 늘어나는 양이 0이 되고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혹자는 왜 테이퍼링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집값이나 주식 가격을 보시면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요? 예,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경제에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기 위한 다만 시장에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 조금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숫자말로 그냥 갑자기 경고도 얘기도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올릴게, 금리 다음 달 정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주면서 시장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여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막상 기준금리나 인상이 됐을 때도 보면 시장에 받는 충격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뭐 곧 있을 뭐 FOMC나 뭐 잭슨홀 미팅 등에서 얘기를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 날짜 FOMC는 이제 9월 21일에서 22일 정도 예정이 돼 있고 11월 2일에서 3일, 12월 14일에서 15일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외신이나 아니면 외신을 번역한 우리 한국 매체들의 얘기를 좀 보면은 좀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좀 세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1일에서 22일 있을 FOMC에서는 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언제 시작을 하고 또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그 자산시장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정책적인 좀 뭔가 방향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힌트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잭슨홀이라는 동네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경제 건물들이 모이긴 하는데 이때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때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겠느냐. 8월 26일, 얼마 안 남긴 했죠.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예. 아마 8월 26일 날 이 얘기를 하면서 9월 21일 있을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힌트를 시장에 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8월 26일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날이죠. 예, 이때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그러니까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델타 변이가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으면 아마 8월달 선행 쪽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게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델타 변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한계 차주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9월달 정도에 있는 긴급 대출에 대한 연장 여부도 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위원들 간의 그 토론이나 아니면 이 와중에 좀 매파적인 발언,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이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해서 시장에 미리 어느 정도 언지를 줄 것 같긴 합니다. 뭐 외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많은 한계 차주들이 이제 빚 부담, 이제 이자 부담에 시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긴 한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미 뭐 기준금리 인상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금리가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한 언제죠? 한 3주 전에 쓴 기사에 썼던 그 표이긴 한데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은행채 1년물 AA, 트리플 A 금리의 향방을 시장 금리 향방을 저기 표로 나타낸 건데 이게 보니까 5월달 말부터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5월달 말까지만 해도 0.8% 수준이었거든요. 은행채 1년물 트리플 A 금리. 이 은행채 1년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의 1년짜리 신용대출의
그 약간 뭐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은행의 마진이 될 수 있는 금리를 쌓아 올려 가지고 최종 신용대출 금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채 1년물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내 신용대출에 대한, 아니 혹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5월 달 이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아마 이때쯤부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그 이주열 뭐 총재의 직간접적인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 1.2%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8% 수준에서 1.1에서 1.2%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상승폭을, 이 상승폭을 뭐 증가율로 봤을 때는 거의 5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0.8%였던 금리가 1.2%로 올라갔다고 치면은 0.8% 절반인 0.4%포인트가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0.8% 시절 때보다 50% 정도의 금리 인상 폭이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인데 아마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0.75%가 유력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0.5%의 절반 정도인 0.25%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시장은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향방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어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 관계자들의 말인 것 같고, 말이고요. 제 생각에도 좀 그렇긴 합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더 어려워지셨잖아요. 4단계 격상이 돼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8월달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물론 한국은행과 정부는 개별적인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은행 입장에 봤을 때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현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현재의 그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10월이나 이때쯤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달러화가 이제 국내화에 들어와 있던 달러화가 나가게 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 달러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우리 그러니까 한국 원화에 대한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이게 한국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이게 실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 이게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의 3,200 정도에 되는 코스피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올려놓은 곳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외국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은 내가 이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하이닉스 아니면 카카오 같은 이 코스피 종목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반갑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델타 변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 관계자 그리고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은 매월 뭐 나오는 달러화 공급량이 증가량, 달러화의 증가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 시점에서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봤을 때 일단은 달러화 자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직접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는 뭐 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테이퍼링은 시장에 공급하는 달러의 증가량을 줄여나간다는 거지, 이거 달러 시장에 돌고 있는 달러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 올리는 시점을 아마 내년이나 빨라야 내년 말 정도로 좀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뭐 충격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희망을 해보긴 해요. 다만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신흥국에 있던 달러화가 뭐 미국으로 회귀하기 때문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연준이 뭐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신흥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왔던 과거 전례에 대한 학습 효과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넘치다 보니까 그 달러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이 가운데 끼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 돈의 일부도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돈이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이런 긴축에 대한 기조에 맞춰가지고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그 시점이 됐을 때 차익을 실현해서 나오게 되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그 이득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려는 수요가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긴 합니다. 이제 차익 실현 나서는 거죠. 차익 실현에 나선다.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차익 실현의 때가 왔어요. 차익 실현의 때가.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주식입니다. 주식. 지난 연말 이후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3,200선을 넘었어요. 근데 전인비답의 고지까지 올라간 건데요.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8월 13일 날에 코스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3% 이상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3,2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외국인이 2.7조, 2조 7천억을 순매도했다고 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선 것이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면은 전문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혹자는 뭐 삼성전자의 뭐 슈퍼 사이클이니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 이거는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 올랐어요. 1달러당 원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해 말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0원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엄청 늘었다는 뜻이 되긴 하겠죠. 아마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이나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앞두고 테이퍼링의 언급이 나오고 달러와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이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올랐던 자산에 대한 가격대에서 팔고 차익을 실현하러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원화 자산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차익을 실현했어.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달러로 바꿔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달러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찾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많아지니까요. 근데 지금 1162원, 116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1200원까지 뚫겠느냐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모르죠.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이 정도의 우려나 아니면 이 정도의 예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계속된 달러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긴 해요. 물론 국내에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어렵긴 한데 급격하게 외국인들에게 달러를 바꿔서 나가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한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거든요.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를 배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예상외로 좀 빨리 좀 나설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봐야 알겠죠. 그래서 PB들은 뭐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테이퍼링 등 연준의 정책 방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자산가들 있잖아요. 뭐 올 연초나 아니면 작년 연말에 달러 가격이 쌌을 때
달러를 샀던 분들은 지금 벌써 많이 달러를 매도를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PB들도 지금은 달러를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팔아서 차익을 실현될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등에 있어서도 성장주라고 하죠. 이미 가치가 고평가된 주식들에 대해서도 팔고 차익을 좀 실현하고 현금을 좀 쟁여놓고 있어라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자산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조정이 와서 가격이 싸졌을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싸졌을 때 지금은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데 좀 있으면은 단기적인 조정장이 와서 가격이 싸질 테니까 그때 들어가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이 손을 부른다는 게 말이 맞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은 이미 떨어지들 대비한 현금 확보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시장금리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연준도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제스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진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현금성 자산을 빌려 비중을 올려놓을 때가 3분기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돈의 향방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은 희한하게 그분들은 돈의 냄새를 좀 맡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마추어적이긴 하죠. 아마추어적이긴 한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밀어닥치기 직전 2월달, 3월달 그리고 그 전에 가을달, 겨울 2019년 가을, 겨울 때 보면은 이런 머니무브 현상이 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일단은 현금을 쟁여놓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고평가된 이 자산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려는 수요가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요. 지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머니무브 현상까지 확대 해석하기 쉽지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테이퍼링이 올해 3분기에 있을 이런 이벤트를 놔두고 이미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일단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종목이 싸지는 거를 좀 봐셔야 될 때인 거라고 같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파키하는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